거센 빗줄기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뚫을 듯이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음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압도적인 밤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예정 구역 끝자락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블루마트의 낡은 간판은 비바람에 흔들리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지루할 정도로 평온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가게의 주인인 한서진은 계산대 뒤에 앉아 유통기한이 임박한 소시지 볶음을 만들기 위해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무쇠 프라이팬을 올려두고 있었는데 그녀의 무심한 눈빛은 끓어오르는 기름 방울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귀는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너머의 미세한 인기척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에 찾아올 손님이라고는 길 잃은 고양이 아니면 술에 취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취객 정도가 전부였기에 그녀는 굳이 고개를 들어 출입문을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빗소리를 찍고 들려온 것은 비틀거리는 발소리와 거친 호흡 소리였고 그 소리는 평범한 취객의 것이라기보다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망치는 짐승의 절박함에 더 가까웠다.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이닥친 비바람과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쓰러지듯 굴러들어왔는데 그의 복부는 붉은 선혈로 물들어 있었고 빗물과 피가 섞여 바닥의 하얀 타일 위로 뚝뚝 떨어지며 기괴한 무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계산대 쪽으로 기어가며 핏발선 눈으로 서진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동자에는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과 곧 닥쳐올 죽음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강태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세운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사냥개들에게 쫓겨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는 서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입을 열었으나 성대에서 흘러나온 것은 쉰 쇳소리뿐이었고 뒤이어 들려온 날카로운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에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말았다. 서진은 가스버너의 불을 끄지 않은 채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방금 닦아놓은 바닥이 피와 빗물로 엉망이 된 것을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고쳐 잡는 순간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의 손에는 은색으로 번뜩이는 단검과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암살자들은 바닥에 쓰러진 태무를 확인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는데 그들의 눈에는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서진이라는 존재는 그저 곧 제거해야 할 목격자이자 귀찮은 장애물 정도로밖에 비치지 않는 듯했다. 암살자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젖은 구두로 바닥을 지식이며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고 그는 서진을 향해 무례한 손짓을 하며 당장 뒤돌아서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일반적인 편의점 주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상황이었지만 서진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프라이팬에 담긴 소시지가 타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뒤집으며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암살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서진은 프라이팬의 온도가 적당히 달아올랐음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리더는 자신의 권위와 위협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단검을 역수로 쥐고 서진의 목을 향해 거칠게 찔러 들어왔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이자 마지막 실수가 되고 말았다. 서진은 상체를 아주 약간 뒤로 젖혀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무쇠 프라이팬을 휘둘러 리더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타격음이 좁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리더의 몸은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궤적을 그리며 공중으로 붕 떴다가 진열대에 처박히며 와르르 무너져 내린 과자 봉지들 속에 파묻혀 버렸다. 나머지 3명의 암살자는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으나 곧프로 암살자다운 본능을 되찾고 동시에 서진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왼쪽에서 접근한 암살자가 권총을 겨누려 하자 서진은 계산대를 뛰어넘으며 프라이팬의 바닥면으로 그의 손목을 내리쳐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암살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녀는 회전력을 이용해 프라이팬의 측면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고 그는 마치 줄 끊어진 인형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2명뿐이었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동시에 양쪽에서 협공을 가해왔지만 서진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좁은 통로를 이용해 그들의 동선을 꼬이게 만든 뒤 진열된 통조림캔을 발로 차서 한 명의 시야를 방해했고 그 틈을 타 다른 한 명의 명치에 프라이팬 손잡이 끝을 찔러 넣었다. 숨이 턱 막혀 고통스러워하는 암살자의 머리 위로 프라이팬이 낙하하며 다시 한번 묵직한 타격음이 울렸고 이제 가게 안에는 단 한 명의 암살자만이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다. 마지막 남은 암살자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예비용 단검을 꺼내들었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그의 눈동자는 서진이 들고 있는 검게 그을린 프라이팬을 무슨 전설 속의 마검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프라이팬을 가볍게 흔들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과 냉혹한 전사의 모습이 기묘하게 겹쳐져 있어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암살자가 마지막 발악으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서진은 가소롭다는 듯이 몸을 비껴 피하며 프라이팬의 넓은 면으로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후려갈겼고 그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문 밖으로 튕겨나가 빗물 웅덩이에 처박혔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도 채 되지 않았고 가게 안은 다시 빗소리만이 가득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진은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프라이팬을 들어 조명 아래에서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다행히도 코팅이 벗겨지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암살자들과 깨진 진열대 그리고 피웅덩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 난장판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그리고 망가진 물건들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강태무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앉아 그의 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는데 맥박은 미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어 당장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다 멈칫하며 이 남자의 옷차림과 그를 쫓던 암살자들의 수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자신의 평온한 은퇴 생활이 끝장날 것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기에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는 축 늘어진 태무의 팔을 잡아 어깨에 둘러매고는 믿기 힘든 괴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 태무를 참고 안쪽에 간이 침대에 눕힌 서진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의 옷을 찢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복부의 자상은 깊었지만 다행히 장기에는 손상이 없는 듯했고 그녀는 지혈제와 붕대를 이용해 출혈을 막으며 과거 현장에서 익혔던 응급처치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치료를 마친 후 그녀는 다시 가게 홀로 나와 쓰러진 암살자들을 하나씩 끌어다가 뒷문 밖의 쓰레기 수거장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의 표정은 마치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처럼
무심하기 짝이 없었다. 서진은 대걸레를 가져와 바닥에 핏자국과 빗물을 닦아내며 투덜거렸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손님이 없을 거라 예상하고 대청소를 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짜증은 배가 되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흩어진 과자들을 치우고 진열대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일찍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생각과 이 남자에게서 받아낼 수리비 청구서의 목록이 작성되고 있었다. 청소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그녀는 다시 가스버너에 불을 켜고 식어버린 소시지 볶음을 데우기 시작했고 고소한 냄새가 피비린내를 덮으며 가게 안을 채웠다.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시지를 보며 서진은 문득 자신이 왜 이 귀찮은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자문해 보았지만 답은 언제나처럼 단순했다. 자신의 가게에 흑발로 들어와 난동을 피우는 것은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그녀만의 철칙 때문이었고 그것이 설령 무자비한 암살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잘 익은 소시지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며 창고 쪽을 힐끗 쳐다보았고 그곳에 누워있는 남자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길 것임을 예감했다.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늦은 밤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서진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태무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폈는데 그의 창백한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고열로 인해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물수건을 만들어 그의 이마에 올려주고는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팔짱을 낀 채 이 불청객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억의 파편들은 흐릿했고 그녀는 굳이 그 기억을 끄집어내려 애쓰지 않기로 했다. 과거의 인연이든 악연이든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살아서 수리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뿐이었고 만약 그가 돈이 없다면 몸으로라도 때우게 할 생각이었다. 서진은 태무의 재킷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현금은 거의 없었지만 골드와 블랙으로 장식된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세운 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밝힌 명함이 들어있었다. 명함을 본 서진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재벌 그룹의 총수가 왜 이런 변두리 구멍가게에 피를 흘리며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내부의 배신이거나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컸고 이는 곧 그를 쫓는 자들이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거대 조직이나 전문적인 청부업자들일 것임을 의미했다. 그녀는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녀는 후회 대신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졌지만 가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여전히 짙고 무거웠다. 서진은 가게의 셔터를 내리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한 뒤 창고로 돌아와 태무의 링거병을 교체하며 그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려있는 달력으로 향했는데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고 그것은 그녀가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정착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3주년 기념일에 찾아온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파멸의 전주곡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서진은 의자 등바디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깨어 있어 가게 주변 반경 수십 미터 내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가게 안에는 태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맴돌았고 서진은 프라이팬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다가올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녀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녀는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은 마치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강태무는 자신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피로감과 함께 복부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저절로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온 것은 낡은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높은 천장과 여기저기 쌓여있는 먼지 쌓인 라면 박스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창고 특유의 공기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복부의 상처가 비명을 지르듯 옥신거리는 바람에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다시 침대 위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제야 자신의 상체가 붕대로 단단하게 감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이곳은 좁고 잡동사니가 가득 찬 창고임이 분명했고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간이 침대 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어젯밤 빗속에서 쫓기던 기억과 어떤 가게로 뛰어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억의 끝자락에는 프라이팬을 들고 춤추듯 암살자들을 쓰러뜨리던 한 여자의 뒷모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었기에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그때 철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그녀의 손에는 무기가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이 들려 있었다. 가게의 주인인 한서진은 태무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동요 없이 천천히 다가와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다 놓고 앉았으며 그녀의 무심한 눈빛은 마치 동물원에서 신기한 짐승을 구경하는 관람객처럼 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태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머그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를 꺼내어 그에게 내밀었다. 태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서진은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어젯밤 당신 때문에 파손된 진열대와 뭉개진 과자들, 그리고 바닥 청소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의 치료비까지 포함된 청구서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인류인 세운 그룹의 회장인 자신에게 생명의 은인이 건넨 첫마디가 안부 인사가 아닌 수리비 청구라는 사실에 태무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당돌함에 묘한 흥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상체를 세워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아 회장 특유의 거만하고 위압적인 표정을 지으며 지갑을 찾아 꺼내려 했으나 재킷은 이미 벗겨져 의자 위에 걸려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재킷 안주머니에서 최고급 가죽 지갑을 꺼내 들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블랙카드를 보란 듯이 꺼내 서진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이 정도 금액은 껌값도 안 되니 당장 결제하고 최상의 대우를 하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하지만 서진은 블랙카드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치며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모양인데 당신 카드를 긁는 순간 위치 추적을 당해 어젯밤 그놈들이 다시 들이닥칠 것이 뻔한데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고 태무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자각하게 되었는데 내부의 배신자로 인해 자신의 모든 동선이 노출되었고 지금 당장 외부와 연락을
취하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카드를 다시 지갑에 집어넣었고 현금을 확인해 보았지만 지갑에 들어있는 수표와 현금은 당장 도피 자금으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태무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목소리의 톤을 낮추며 자신이 지금 당장은 현금이 부족하니 나중에 그룹으로 돌아가면 10배 아니 100배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하며 며칠만 이곳에 숨어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진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외상사절이라는 가게 원칙을 들먹였고 낯선 남자를 가게에 들이는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를 쫓아낼 기세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태무는 다급한 마음에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뻔했으나 서진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낚아채 다시 침대에 앉혔다. 그녀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해서 태무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이 여자가 어젯밤 암살자 넷을 프라이팬 하나로 제압했다는 사실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서진은 태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누구인지는 관심 없고 다만 내 가게에 피해를 입힌 채 도망가는 꼴은 못 보니 몸으로라도 때워서 빚을 갚으라고 싸늘하게 통보했다. 태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지만 서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분홍색 앞치마를 가리키며 오늘부터 당신은 블루마트의 임시 알바생이라고 선언했다. 천하의 강태무가 변두리 구멍가게의 알바생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서진은 책상 서랍에서 미리 작성해 둔 듯한 근로계약서를 꺼내 들고 왔는데 그 내용은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조항들로 가득했다. 태무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언젠가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다짐했지만 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챙겨넣고는 그에게 빗자루를 던져주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태무는 긴장하며 창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짐칸이 꽉 막힌 검은색 탑차 한 대가 가게 뒷문에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놀림은 일반적인 인부들과는 확연히 달랐고 서진은 자연스럽게 나가 그들과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어젯밤 쓰레기장에 쌓아둔 암살자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에 싸서 트럭에 싣도록 지시했다. 태무는 그 광경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평범한 구멍가게 주인이 시체 처리반을 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서진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시체들이 모두 트럭에 실리고 차가 떠나자 서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을 털며 태무에게 이제 주변 정리가 끝났으니 안심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태무는 그녀에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물었지만 서진은 그저 전직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라고 둘러대며 더 이상의 질문은 사양한다는 듯 등을 돌려버렸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해서 태무는 더 이상 묻기를 포기하고 빗자루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녀가 다시 뒤를 돌아보며 밥값은 해야 밥을 줄 테니어서 바닥부터 쓸라고 재촉했다. 태무는 욱신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어설픈 자세로 빗자루질을 시작했는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그에게 청소라는 행위는 고등 수학보다 더 어려운 난제였다. 그는 먼지를 쓸어 담기는커녕 오히려 허공에 먼지를 날려보내며 기침을 해댔고 이를 지켜보던 서진은 혀를 차며 빗자루를 빼앗아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는 거울처럼 반짝였는데 태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경영에는 천재일지 몰라도 생존에는 무능력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에 빠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은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 하나를 태무 앞에 놓아주었는데 태무는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없었기에 그는 허겁지겁 삼각김밥의 비닐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고 짭조름한 참치마요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서진은 그가 먹는 모습을 턱을 괴고 바라보며 재벌 회장님도 배고프면 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피식 웃었고 그 웃음은 태무의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간지럽혔다. 식사를 마친 후 태무는 서진의 지시에 따라 창고 정리를 시작했는데 무거운 박스들을 옮기면서 땀을 비오듯 흘려야 했고 상처가 터질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서진은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를 보라고 명령하며 카운터 사용법을 대충 알려주고는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는데 태무는 졸지에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되었다. 그는 계산대 의자에 앉아 CC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타가 강하게 밀려왔지만 도망칠 곳도 갈 곳도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첫 손님이 들어왔는데 동네 꼬마 아이 하나가 콧물을 흘리며 사탕을 사러 온 것이었고 태무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바코드를 찍으려 했지만 기계 조작이 서툴러 애를 먹었다. 꼬마는 그런 태무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며 아저씨 바보냐고 물었고 태무는 욱하는 성질을 억누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겨우 계산을 마치고 꼬마를 보낸 뒤 태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늘어졌는데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저녁 무렵 서진이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을 때 태무는 녹초가 되어 카운터에 엎드려 있었고 가게 안은 그가 청소한 흔적보다는 어지럽혀진 흔적이 더 많아 보였다. 서진은 한숨을 쉬며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태무에게 오늘은 이만하면 됐으니 들어가서 쉬라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의외의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태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고로 향하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내일은 더 험난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창고의 간이 침대에 누운 태무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수를 다짐했는데 자신을 배신하고 이 지경으로 만든 장 부회장과 그 일당들을 반드시 응징하고 세운 그룹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까칠하지만 묘하게 의지가 되는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괴롭혔다. 그녀는 단순한 슈퍼 주인이 아니었고 그녀의 과거는 자신의 현재만큼이나 위험하고 복잡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는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가게 밖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는데 태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창고 문을 열고 나갔다. 서진은 가게 한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낮에 사용했던 프라이팬이 아니라 날카로운 과도를 숫돌에 갈고 있는 모습이었다.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칼날을 보며 태무는 숨을 죽였고 그녀가 단순한 은둔 고수가 아니라 아직도 피냄새를 잊지 못한 사냥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서진은 태무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갈던 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낮보다 훨씬 깊고 차가웠으며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잠이 안 오면 나와서 마늘이나 까라는 그녀의 퉁명스러운 말에 태무는 긴장이 풀리며 헛웃음을 지었고 순순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마늘 바구니를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늘을 까며 기묘한 동거의 첫밤을 보냈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태무는 마늘 껍질을 벗기며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와 지금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해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이 끔찍하게 싫지만은 않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옆에 있는 이 알 수 없는 여자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진 역시 말없이 마늘을 까는 태무를 곁눈질로 훔쳐보며 이 철없는 재벌 회장이 생각보다 끈기가 있다고 평가했고 어쩌면 그가 자신의 지루한 일상에 재미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했다. 그렇게 블루마트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운명은 프라이팬과 마늘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음모 속에서 서서히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블루마트의 낡은 셔터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먼지 쌓인 공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들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강태무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고도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세운그룹의 회장이었던 그는 이제 분홍색 프릴이 달린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든 채 가게 앞을 어슬렁거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최고급 수입 대리석 바닥만을 밟으며 살아왔기에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을 쓰는 요령조차 알지 못했고 그의 빗자루질은 먼지를 밖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오히려 허공으로 비산시켜 지나가던 행인들의 눈총을 사게 만들 뿐이었다. 가게 안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한서진은 창문 너머로 태무의 엉성한 몸놀림을 지켜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눈에는 이 남자가 청소를 하는 것인지 먼지와 왈츠를 추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서진은 태무의 손에서 거칠게 빗자루를 빼앗아 들고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바닥의 먼지를 순식간에 한 곳으로 모으는 시범을 보였고 그녀의 동작은 무술의 품새처럼 절도가 있으면서도 효율적이었다. 태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할 수 있다며 다시 빗자루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결국 서진의 날카로운 잔소리 폭격을 맞으며 구석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오전 내내 태무가 맡은 임무는 진열대에 라면 봉지들을 상표가 잘 보이도록 정렬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특유의 강박적인 완벽주의를 발휘하여 라면 봉지들을 색깔별로 분류하고 각도까지 맞추어가며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가 만들어 놓은 라면 탑을 보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손님들이 하나를 꺼내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구조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무의 등짝을 가볍게 때리며 여기는 미술관이 아니라 슈퍼마켓이니 손님들이 물건을 집기 편하게 진열하라고 핀잔을 주었고 태무는 자신의 미적 감각이 무시당한 것에 대해 분개하며 입술을 삐죽거렸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한 오후가 되자 동네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나 학교를 마치고 간식을 사러 온 아이들이었다. 태무는 카운터에 앉아 최대한 친절하고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으나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있어 아이들을 겁먹게 만들거나 할머니들에게는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반면에 서진은 무뚝뚝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손님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아이들의 주머니 사정을 봐주며 덤으로 사탕을 쥐어주는 등 의외의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었고 태무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서진이 동네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다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고 태무는 계산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십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전 세계를 누비던 그가 이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를 골라내고 파리채를 휘두르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넥타이를 메고 숨막히는 이사회를 주재하던 시절보다 몸은 고되지만 정신적으로는 묘하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곳에는 그를 해치려는 적도 가식적인 웃음도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한편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세운그룹 본사의 최상층 집무실에서는 장 부회장이 고급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그는 태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냈던 최정의 암살자 팀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는데 그들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고 현장에는 그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장 부회장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하며 태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그가 살아 돌아온다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장 부회장은 즉시 자신의 비밀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태무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는데 그는 암살자들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위치가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구역 근처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는 그 구역이 낡고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치안의 사각지대라는 점에 주목하며 태무가 그곳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더욱 은밀하고 잔인한 해결사들을 고용하여 그 지역을 이 잡듯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권력을 향한 그의 집착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기에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시 블루마트로 돌아와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무렵 서진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캔맥주를 따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고 태무는 눈치를 보며 그녀의 옆자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서진은 말없이 태무에게도 맥주 캔 하나를 건넸는데 태무는 캔을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원하게 한 모금을 들이켰고 쌉싸름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는데 그 침묵은 어색하기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묵묵히 인정해주는 편안한 침묵에 가까웠다. 태무는 용기를 내어 서진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무술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서진은 그저 살다 보니 생존 본능으로 익히게 된 것이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태무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 깊은 슬픔과 고독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추고 살았던 외로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구멍가게 주인이 아니며 자신처럼 과거의 상처를 안고 도망쳐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그때 가게 앞 도로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며 속도를 줄였는데 서진의 눈매가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며 캔맥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차 안의 사람들은 짙은 썬팅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일반적인 통행 차량과는 확연히 달랐고 서진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태무의 어깨를 잡아채며 자연스럽게 가게 안으로 이끌었는데 태무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깨닫고는 순순히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서진은 즉시 셔터를 반쯤 내리고 불을 끈 뒤 창문 틈으로 밖을 주시했는데 승합차는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유턴하여 골목길로 사라졌다. 서진은 태무에게 낮은 목소리로 놈들이 냄새를 맡은 것 같다고 경고하며 당분간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창고에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다. 태무는 자신 때문에 서진까지 위험에 빠지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서진은 오히려 담담하게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며 무기를 점검하듯 계산대 아래에 숨겨둔 야구, 방망이와 프라이팬의 위치를 확인했다. 밤이 깊어지자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태무는 창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서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면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서진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믿음과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모순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다음 날 아침 장 부회장이 보낸 정찰조가 본격적으로 마을을 탐문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위장하여 주민들에게 낯선 외지인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고 다녔다. 서진은 가게를 찾은 단골 할머니로부터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수상한 질문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태무에게 낡은 작업복과 모자를 주며 변장을 시켰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게 뒷문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 태무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이제는 도망자 신세도 모자라 막노동꾼으로 위장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하지만 서진은 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목숨보다 중요한 자존심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태무는 그녀의 손길에서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고 극한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그 어떤 로맨스 영화보다도 강렬하고 절박했다. 오후 늦게 험상궂은 남자 2명이 블루마트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들은 물건을 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게 내부를 훑어보며 계산대에 앉아있는 서진을 압박했다. 서진은 태연하게 잡지를 넘기며 그들의 시선을 받아쳤는데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남자들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들은 서진에게 최근에 다친 남자를 본 적이 없냐고 물으며 태무의 사진을 들이밀었지만 서진은 하품을 하며 여기는 노인네들밖에 안 오는 곳이라 젊은 남자는 구경도 못 해봤다고 시치미를 뚝 떼었다. 남자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창고 쪽을 힐끗거렸는데 그때 창고 안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게 안에는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태무가 실수로 박스를 건드린 것이 분명했고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천천히 창고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서진은 잡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님들이 허락도 없이 남의 가게 창고를 뒤지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그들의 앞을 막아섰지만 남자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그 순간 서진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여 남자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남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는데 그녀의 힘은 일반적인 여성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다. 다른 남자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려 하자 서진은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통조림 캔을 집어던져 그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췄고 남자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태무가 창고 문을 열고 나오려 했으나 서진은 소리쳐 그를 제지했고 순식간에 두 남자를 제압하여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바닥에 나뒹구는 남자들을 향해 서진은 다시 한번 얼씬거리면 그때는 뼈도 못 추릴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남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사라졌다. 서진은 씩씩거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창고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태무는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녀는 단순한 싸움꾼을 넘어선 인간 흉기 그 자체였다. 하지만 태무는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떨림을 감지했고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내리고 가게 문을 닫은 뒤 태무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낮에 격투 과정에서 생긴 서진의 손등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 서진은 괜찮다며 손을 빼려 했지만 태무는 고집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태무는 서진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고 서진 역시 태무의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지 못하고 가만히 맡겼다. 낡은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날 밤 태무는 잠든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는데 반드시 살아남아 그녀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돌려주겠노라고. 그리고 그 일상 속에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바람처럼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고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은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작은 행복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빗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앞으로 닥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밤새 내리던 비는 아침이 되어서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납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블루마트 주변의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과도 같은 불길한 징조였다. 한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의 문을 열었지만 셔터를 올리는 그녀의 손길에는 미세한 떨림이 서려 있었고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억누를 수 없는 살기에서 비롯 것이었다. 그녀는 어제 다녀간 정찰조가 단순히 상황을 파악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본대가 들이닥치기 전에 사전 작업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이야말로 결전의 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창고에서 쪽잠을 자고 나온 강태무는 서진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한 채 주춤거렸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쳐져 있는 것만 같았다. 서진은 태무를 돌아보지도 않고 낮은 목소리로 오늘 가게 문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평범한 주방용품들이 들어있었지만 태무의 눈에는 그것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는데 칼날이 유난히 날카롭게 갈려있는 식칼과 손잡이에 가죽이 덧대어진 고기, 망치, 그리고 특수 제작된 듯한 금속 젓가락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서진은 대답 대신 가게 안쪽에 CCTV 모니터를 가리켰고 화면 속에는 가게를 중심으로 골목길 곳곳에 배치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보였다. 그들은 어제 왔던 어수룩한 정찰조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허리춤이나 재킷 안쪽이 불룩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장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태무는 자신의 존재가 결국 이 평화로운 동네에 재앙을 불러왔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서진은 담담하게 장비를 점검하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먼저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날카로운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서진과 태무는 동시에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목소리는 며칠 전 태무를 바보라고 놀렸던 옆집 꼬마 민지의 것이었다. 태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으나 서진이 강한 악력으로 그의 어깨를 잡아채며 지금 나가면 당신도 죽고 아이도 죽는다며 차갑게 일갈했다. 서진의 눈빛은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냉철했고 태무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억지로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주먹을 꽉 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셔터의 작은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빗속에 우산을 쓴 채 서 있는 사내들 가운데 민지가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민지의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하고 있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내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는 태무가 숨어 있는 가게를 향해 확성기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고 협박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인질극이자 심리전이었고 그들은 태무가 재벌 회장이라는 신분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태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자신이 나가서 해결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서진은 그를 거칠게 벽으로 밀치며 당신이 나가는 순간 저들은 아이를 죽이고 당신도 벌집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태무의 멱살을 잡고 눈을 맞추며 내 가게 단골 손님은 내가 지킨다며 당신은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있으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서진이 가게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태무는 기시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과거 자신이 들었던 전설 속의 인물과 그녀의 이미지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서진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고 리더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쥐새끼가 나올 구멍을 열어주러 왔냐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 대신 품에서 고무줄을 꺼내 젖은 머리카락을 질끈 묶으며 아이와 할머니를 보내주면 시체는 온전하게 수습하게 해주겠다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리더는 그녀의 말에 폭소를 터뜨리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즉시 2명의 사내가 쇠파이프를 끌며 서진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며 시야를 가리는 순간 서진의 몸이 사라진 듯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앞서오던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사내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그녀는 사내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친 뒤 중심을 잃은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고 이 모든 동작은 눈을 깜빡일 시간조차 주지 않을 만큼 전광석화와 같았다. 뒤따르던 사내가 당황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서진은 유연하게 허리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쓰러지는 그의 목을 밟아 기절시켰다. 순식간에 2명의 건장한 사내가 제압당하자 리더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그는 즉시 민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움직이면 쏘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가게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태무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지만 서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리더를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공허하고 잔혹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리더는 서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었지만 공포로 인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빗소리에 묻힐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셋을 세겠다고 말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하나라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에서 은빛 섬광이 번쩍였다. 그녀가 던진 것은 날카롭게 갈린 젓가락이었고 그것은 정확하게 리더가 총을 쥐고 있는 손등을 관통하여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감싸 쥐는 사이 서진은 빗물을 튀기며 달려들어 그를 걷어찼고 민지를 낚아채 안전한 곳으로 밀쳐냈다. 나머지 부하들이 일제히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빗속에서의 서진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로웠고 그녀의 손에 들린 고기 망치는 무자비한 흉기가 되어 사내들의 뼈를 부러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낭비가 전혀 없었으며 상대의 급소만을 정확하게 노리는 살인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었고 빗물과 피가 섞여 튀는 현장은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태무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이 알고 있던 동네의 슈퍼 아줌마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을 받았다. 싸움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고 10여 명의 사내들이 바닥에 뒹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서진은 마지막 남은 리더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려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누가 보냈는지 묻지 않았는데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단지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그의 팔 하나를 부러뜨렸다. 리더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기어서 도망쳤고 나머지 패거리들도 부축을 받으며 꽁무니를 뺐다.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을 빗물에 씻어냈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지와 할머니에게 다가가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사탕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사륙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과 아이에게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자괴감에 고통스러워했다.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서진은 그 손길조차 부담스러운 듯 슬그머니 손을 빼며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로 들어온 서진은 셔터를 내리고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는데 태무가 다가와 수건을 건네주며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무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말하며 과거 뒷골목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이름 하나를 입에 올렸다. 유령, 고스트, 흔적도 없이 나타나 목표물만 제거하고 사라진다는 전설의 요원. 당신이 바로 그 유령이었군. 태무의 말에 서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수건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아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최정예 비밀 요원이었으나 조직의 부패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채 은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태무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가 왜 하필 이런 변두리 구멍가게 주인이 되어 소시지나 굽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왜 그토록 자신을 돕는 것을 꺼려 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의 존재가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태무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그녀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이제 자신의 정체도 노출되었으니 놈들은 더 강력한 병력을 보내올 것이라고 냉정하게 분석했다. 서진은 창고 구석의 바닥 타일을 드러내고 숨겨진 지하 공간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현역 시절 사용했던 각종 통신 장비와 무기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장비들을 꺼내며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며 태무에게 세운 그룹의 보안 코드를 요구했다. 태무는 그녀의 결연한 모습에 압도되어 순순히 코드를 적어 주었고 두 사람은 좁은 창고 안에서 거대 기업과 부패한 권력을 상대로 한 반격의 서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진은 태무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었는데 그녀가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전과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동료에 대한 이야기는 태무의 가슴을 울렸다. 태무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재벌가에서의 고독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가게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견고해져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서진은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전장의 사신과도 같았다. 그녀는 태무에게 방탄조끼를 건네주며 이제부터는 당신이 내 등 뒤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태무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두 사람은 텅 빈 가게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블루마트의 셔터에는 당분간 쉽니다라는 작은 쪽지만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적들의 심장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서진의 손에는 프라이팬 대신 날카로운 단검이 쥐어져 있었다. 태무는 운전대를 잡고 룸미러로 서진을 바라보며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음을 인정했고 그녀와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다. 빗줄기를 뚫고 질주하는 그들의 차 뒤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멀어지고 있었고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블루마트가 있던 자리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진의 눈동자에는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장 부회장의 사병 조직인 블랙가드는 자신들이 놓친 사냥감에 대한 화풀이로 서진의 소중한 생계터전인 가게를 무자비하게 폭파해버렸고 그 폭음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어 발겼다. 서진은 핸들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는데 그녀가 지난 3년간 피땀 흘려 갖고 온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조수석에 앉은 강태무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져가는 불길을 바라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분노가 차라리 적을 향한 사리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서진은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으며 차를 도심 외곽에 버려진 컨테이너 터미널로 몰았는데 그곳은 그녀가 현역 시절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안전 가옥 중 하나가 숨겨져 있는 장소였다. 차가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 태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가게는 자신이 그룹을 되찾는 즉시 100배 1000배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서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자신의 은퇴 계획과 평화로운 노후가 당신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체념 섞인 결의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구멍가게 여주인이 아닌 코드네임 유령으로서의 본능을 완전히 깨웠고 이 싸움을 끝내지 않고서는 결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컨테이너 미로 깊숙한 곳에 차를 세운 두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며 은밀하게 위장된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겉보기와는 달리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통신 장비 그리고 각종 전술 무기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서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원을 켜고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세운 그룹 본사의 보안 서버를 해킹하기 시작했고 태무는 그녀의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자신이 알고 있던 보안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수준임을 직감했다. 태무는 서진이 건네준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의 가장 신임하는 비서실장인 최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신호가 연결되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수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태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장 부회장의 비리를 입증할 비밀 장부를 가지고 접선 장소로 나오라고 지시했다. 접선 장소는 폐쇄된 화학공장 단지로 정해졌고 서진과 태무는 무기를 정비하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는데 서진은 태무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이번에는 내 뒤에만 숨어 있지 말고 제 몫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무는 서진이 건네준 반자동 권총에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비록 사격 실력은 형편없을지 몰라도 살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공장 단지로 잠입했고 녹슨 파이프와 깨진 유리창들이 널려 있는 황량한 풍경은 마치 그들의 위태로운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고 최 실장의 차가 천천히 공장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지만 서진의 동물적인 감각은 그 차 뒤에 숨어 있는 불길한 살기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차에서 내려 서류 가방을 들고 두리번거리는 순간 서진은 태무를 잡아 끌어 드럼통 뒤로 몸을 숨겼고 거의 동시에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지며 최 실장의 발치에 총탄이 밝혔다. 역시나 장 부회장은 최 실장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고 그를 미끼로 태무를 유인하기 위해 매복조를 깔아놓았던 것이 분명했다. 사방에서 무장한 용병들이 쏟아져 나오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서진은 태무에게 엄호를 부탁하며 연막탄을 던지고는 짙은 연기 속으로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은 서진이 일방적으로 적들을 유린하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태무는 드럼통 틈새로 총을 겨누며 그녀의 동선에 방해가 되는 적들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다. 서진의 움직임은 프라이팬을 들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효율적이었는데 그녀는 단검과 권총을 번갈아 사용하며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고 망설임 없는 살상 기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컨테이너 위를 날아다니듯 이동하며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해 제거했고 바닥으로 뛰어내리며 용병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는 가차없이 확인 사살을 했다. 태무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최 실장을 구하기 위해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달려갔고 서진이 만들어준 틈을 타 최 실장을 안전한 엄폐물 뒤로 끌고 오는데 성공했다. 최 실장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태무에게 비밀 장부가 든 가방을 건네며 회장님이 살아계실 줄 알았다며 오열했지만 태무는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고 그를 다독였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전설적인 요원 유령의 귀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용병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거나 도주하기 시작했는데 서진은 마지막 남은 적의 지휘관을 제압하여 장 부회장의 현재 위치와 계획을 신문했다. 지휘관은 고통에 못 이겨 내일 오전 세운 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태무의 사망을 공식화하고 장 부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실토했다. 서진은 그를 기절시킨 뒤 피 묻은 칼을 닦으며 태무에게 다가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졌다며 내일 아침 그들의 잔치를 지옥으로 만들어주자고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태무는 서진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려다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최 실장이 가져온 비밀 장부를 분석하며 밤을 새웠는데 그 안에는 장 부회장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횡령과 뇌물수수 그리고 청부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태무는 이 증거들을 언론에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사회 현장에서 직접 장 부회장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극적인 복수를 계획했다. 서진은 태무의 계획에 동의하며 본사 건물의 보안 도면을 펼쳐놓고 침투 경로와 탈출로를 치밀하게 계산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는 승부사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태무에게 내일은 회장 강태무로서의 위엄과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서진은 창고 한 구석에 있던 검은색 슈트 케이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태무의 사이즈에 맞춰 수선한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과 그녀가 착용할 전술 슈트가 들어있었다. 태무는 며칠 동안 입었던 꼬질꼬질한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깨끗한 와이셔츠에 팔을 끼워 넣으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태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가와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고 태무는 그녀의 손길에서 투박하지만 따뜻한 진심을 다시 한번 느꼈다. 서진은 이제 당신은 알바생이 아니라 회장님이라며 농담을 던졌고 태무는 당신은 영원한 나의 점장님이라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들은 무기가 가득 실린 검은색 벤에 올라타 서울 도심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침에는 붉게 타오르며 다가올 결전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진은 운전대를 잡고 태무에게 마지막 브리핑을 하며 건물 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과 대처 방안을 꼼꼼하게 일러주었고 태무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세운 그룹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었고 그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하지만 태무는 옆자리에 앉은 서진을 보며 두려움보다는 묘한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함 때문이었다. 도심에 진입하자 거대한 세운타워가 위용을 드러냈고 그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경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서진은 정문 돌파는 불가능하다며 지하 주차장에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한 침투 작전을 개시했고 능숙한 솜씨로 검문소를 통과하여 지하 깊숙한 곳으로 차를 몰았다.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차가 멈추자 서진은 태무에게 무전기를 건네며 지금부터는 서로의 목소리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태무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반드시 살아서 옥상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고 서진은 그림자 속으로 태무는 빛이 쏟아지는 엘리베이터 홀을 향해 걸어나갔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태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차가운 회장의 가면을 썼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며 장 부회장과 마주할 순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반면 서진은 환기구를 통해 보안실로 침투하여 CCTV를 무력화하고 경비병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제거하며 태무가 안전하게 회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은밀하고 치명적이었으며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쓰러진 적들만이 남겨질 뿐이었다. 보안실을 장악한 서진은 모니터를 통해 회의장 입구에 도착한 태무의 모습을 확인하고 마이크에 대고 작전 개시를 알리는 짧은 신호를 보냈다. 태무는 회의장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양쪽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이사들의 놀란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단상에 서서 취임 연설을 준비하던 장 부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지는 순간 태무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가며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같은 시각 서진은 회의장 외곽을 지키고 있던 장 부회장의 친위대와 맞닥뜨렸고 좁은 복도에서 최후의 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태무의 등장으로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과 서진의 무력이 폭발하는 복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는 방송 카메라들이 뒤엉키며 세운 타워는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강태무가 회의장 문을 열어젖히고 등장한 그 순간 웅성거리던 장내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이사들의 시선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회장의 귀 안에 못 박혀 있었다. 단상 위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장 부회장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져 흉한 몰골로 변해 있었고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충격으로 인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태무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으며 그의 뒤로는 마치 후광처럼 서늘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잘 재단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백은 예전에 온실 속 화초 같았던 도련님이 아니라 산전수전을 겪고 돌아온 야수의 그것과 닮아 있어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태무는 장 부회장의 코앞까지 다가가 걸음을 멈추고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죽음의 공포와 서진이 잃어버린 평온한 일상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 부회장은 뒷걸음질치며 경호원들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회의장 문 밖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만이 들려올 뿐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태무는 품에서 최 실장이 건네준 비밀장부 사본과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고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판사봉 소리처럼 무겁게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장 부회장의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고 생중계되는 카메라를 통해 전 국민이 그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한편 회의장 밖 복도에서는 한서진이 장 부회장의 친위대인 블랙가드와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좁은 복도는 이미 전장으로 변해 집기들이 부서지고 벽면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총알이 다 떨어진 권총을 버리고 양손에 단검을 쥔 채 10여 명의 정예 요원들을 상대로 춤을 추듯 현란한 무술 실력을 뽐내고 있었다. 서진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보였는데 적들의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그들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그녀의 모습은 가히 전설 속의 유령이 현실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그녀는 복도에 놓여있던 호텔식 룸서비스 카트를 발로 차서 적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은쟁반을 들어 날아오는 단검을 쳐내는 등 주변 지물을 100% 활용하는 임기응변을 보여주었다. 블랙가드의 대장은 과거 서진과 같은 부대 출신이었던 킬러로 서진의 움직임과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난적이었기에 두 사람의 대결은 치열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다. 대장은 육중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괴력으로 서진을 압박해왔고 서진은 그 힘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유연한 회피 기동으로 그의 빈틈을 노리는 전략을 취했다. 대장이 휘두른 거대한 전술 나이프가 서진의 옆구리를 스치며 전술 슈트를 찢어 놓았고 붉은 선혈이 배어 나왔지만 서진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반격했다. 그녀는 대장의 팔을 타고 올라가 그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는 삼각 조르기 기술을 시도했고 대장은 숨이 막혀 컥컥거리면서도 벽으로 돌진해 그녀를 떼어내려 발악했다. 서진은 벽에 부딪히는 충격에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대장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가 방어 자세를 취하게 만든 뒤 그 틈을 타 바닥으로 착지했다.
그녀는 숨 쉴 틈도 없이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들어 연막을 분사해 시야를 가렸고 당황한 대장의 뒤로 그림자처럼 파고들어 그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베어버렸다. 대장이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무릎을 꿇자 서진은 망설임 없이 그의 뒷목을 가격해 기절시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칼을 고쳐 잡았다. 복도에는 신음하는 적들이 즐비했고 서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태무가 있는 회의장 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눈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임무에 대한 집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다시 회의장 안에서는 궁지에 몰린 장 부회장이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품 안에 숨겨두었던 소형 권총을 꺼내 들었다. 이사들과 취재진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숨거나 출구 쪽으로 도망쳤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장 부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태무의 머리에 겨누며 같이 죽자고 소리쳤지만 태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태무는 장 부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쏘라고 도발했고 당신은 방아쇠를 당길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일 뿐이라고 조소했다. 장 부회장은 태무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가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궂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양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열렸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서진이었고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단검을 장 부회장을 향해 힘껏 던졌다. 단검은 회전을 하며 날아가 장 부회장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고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서진은 바닥을 구르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장 부회장의 명치를 걷어찼고 그는 볼품없이 바닥에 나뒹굴며 제압당했다. 태무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장 부회장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는데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주먹 끝에 모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법의 심판에 맡기기 전에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겠다며 장 부회장의 안면에 묵직한 주먹을 날렸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장 부회장은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태무는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이것은 내각의 점장님을 건드린 대가라고 차갑게 내뱉었고 그제야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서진은 벽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태무가 진정한 리더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성장했음을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곧이어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쳤고 현장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는데 수사관들은 장 부회장과 그의 일당들을 체포하여 연행해 갔다. 태무는 수사관들에게 증거 자료를 넘기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는 나중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인파를 해치고 서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는데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태무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찢어진 서진의 슈트 위로 덮어주며 고생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고 서진은 별말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태무는 서진을 부축하여 회의장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는데 엘리베이터는 기자들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조용한 곳으로 피신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고 옥상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선 두 사람은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긴 침묵에 잠겼는데 그 침묵은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오는 평화와 안도감이 섞인 복잡 미묘한 것이었다.
태무는 서진의 손을 잡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게를 다시 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은 태무의 손을 맞잡으며 가게 수리비는 이자까지 쳐서 청구할 테니 각오하라고 농담을 던졌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이 도망치려고만 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태무라는 존재를 통해 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태무 역시 서진을 통해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녀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고 서진은 평범한 일상을 원했기에 태무는 그녀를 붙잡고 싶은 마음과 놓아주어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려오며 세운 그룹 소유의 헬리콥터가 옥상 헬리포트에 착륙을 시도했고 태무는 서진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려 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당신은 당신의 자리인 왕좌로 돌아가야 하고 나는 나의 자리인 계산대 뒤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결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태무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멈추라는 손짓을 했고 태무는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서진은 뒤돌아서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가며 나중에 외상값 받으러 갈 테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 태무는 헬기 바람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헬기에 오른 태무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세운타워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승리의 기쁨보다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고 냉철한 CEO의 눈빛으로 돌아왔는데 서진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자신의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언젠가 그녀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다시 서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블루마트 재건 프로젝트를 최우선 순위로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최고의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섭외하여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태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이것은 그녀와의 재회를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며칠 후 뉴스는 세운 그룹장 부회장의 구속과 강태무 회장의 복귀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태무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룹 내의 부패 세력을 척결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블루마트의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가게의 작은 소품 하나까지 직접 챙기는 세심함을 보였다. 사람들은 냉철한 회장이 왜 변두리 구멍가게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의아해했지만 태무에게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은 성지이자 사랑하는 여인이 머무는 세상의 전부였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태무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캘린더에 표시된 날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날은 바로 블루마트의 재개장 예정일이었다. 한편 서진은 임시거처에서 뉴스를 통해 태무의 활약상을 지켜보며 안도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 그는 더 이상 빗자루질도 못하던 어리숙한 알바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무가 보내준 설계 도면을 보며 혀를 내둘렀는데 그것은 구멍가게가 아니라 요새에 가까운 구조였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방탄유리 그리고 최고급 주방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서진은 과한 처사라고 투덜거렸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는 없었고 태무가 자신의 안전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느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프라이팬을 잡을 날을 기다리며 몸을 만들었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했다. 드디어 재개장 날이 다가왔고 서진은 새롭게 단장된 블루마트 앞에 섰는데 간판에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블루말트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작게 신스 그날 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태무의 센스를 짐작게 했다. 가게 안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진열대에는 최고급 상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서진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한 것은 계산대 뒤에 걸려 있는 황금색 프라이팬이었다. 그것은 태무가 보낸 개업 선물이었고 프라이팬 뒷면에는 암살자 퇴치용 영원한 알바생 강태무 증정이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어 서진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그녀는 황금 프라이팬을 들어보며 혼잣말로 멍청한 녀석이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문 쪽을 향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딸랑하는 맑은 종소리가 울렸고 서진은 기대감을 안고 고개를 돌렸지만 들어온 것은 동네 꼬마 민지와 친구들이었다. 아이들은 가게가 너무 좋아졌다며 환호성을 질렀고 서진은 짐짓 실망한 표정을 감추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쥐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무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질 때까지 태무는 나타나지 않았고 서진은 그가 바빠서 오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가게 마감 준비를 시작했다. 서진이 셔터를 내리려는 순간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최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낡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강태무는 서진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서진은 팔짱을 끼고 늦게 오는 알바생은 시급 깎을 거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블루마트의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는데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행복한 신호였다. 블루마트의 재개장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강태무의 이중 생활은 완벽하게 정착되어 낮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세운그룹의 냉철한 회장으로 밤에는 변두리 골목 상권을 책임지는 훈남 알바생으로 살아가는 기이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어김없이 가게 앞에 최고급 세단이 멈춰서고 수트 차림의 태무가 내려 차 안에서 넥타이를 풀고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은 이제 동네 주민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는데 사람들은 그가 진짜 재벌 회장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회장님을 닮은 잘생긴 청년이거나 혹은 쫄딱 망해서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것이라 멋대로 추측하곤 했다. 태무는 그런 오해를 굳이 정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네 할머니들에게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네며 콩나물 값을 깎아주는 흥정에 열을 올리거나 무거운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배달해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한서진은 계산대에 턱을 괴고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진열대를 정리하는 태무를 지켜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지만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가 이 좁은 공간에 머물러 주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고마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인 최 실장은 매일 저녁 칼퇴근을 감행하는 회장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태무가 중요한 저녁 만찬이나 사교 모임조차 모두 거절하고 가게로 달려가는 통에 재계에서는 강 회장이 숨겨둔 애인이라도 생긴 게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태무에게 있어서 블루마트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치열한 권력 다툼과 가식적인 인간관계에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그는
그 어떤 억만금짜리 계약보다도 서진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마감 청소를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서진이 구워주는 스팸 한 조각에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고 그녀가 무심하게 던지는 위로의 말 한마디에서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를 얻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통하는 깊은 신뢰와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로맨틱한 고백보다도 단단하게 그들을 묶어주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장 전 부회장은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같이 변호인단을 들볶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태무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태무는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일찍 가게로 가기 전에 잠시 구치소에 들러 장 부회장을 면회했는데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몰골로 나타난 장 부회장은 태무를 보자마자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저주를 쏟아냈다. 태무는 강화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며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장 부회장에게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구멍가게 여주인의 프라이팬이 당신의 야망을 박살냈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뒤에서 울부짖는 장 부회장의 절규를 뒤로한 채 미련 없이 면회실을 빠져나왔다. 가게로 돌아온 태무는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바닥을 닦고 창고를 정리했는데 그것은 과거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식과도 같은 행동이었다. 서진은 그런 태무의 마음을 눈치채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묵묵히 그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 내어 주었고 두 사람은 매콤한 떡볶이를 나누어 먹으며 지난날의 상처를 털어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요란한 배기음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 폭주족 무리가 등장하여 가게 앞을 막아서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블루마트가 재벌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텃세를 부리러 온 동네 건달들이었다. 서진이 프라이팬을 들고 나가려 하자 태무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이번에는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나서는데 그의 눈빛은 회장으로서의 위엄과 알바생으로서의 패기가 적절히 조화된 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태무는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 밖으로 나가 폭주족 리더와 마주 섰는데 리더는 태무의 행색을 보고 비웃으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태무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내 들고는 그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들의 불법 개조 항목과 소음 공해 그리고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순식간에 계산하여 읊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법 조항을 조목조목 들이대며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세운 그룹 법무팀이 너희들의 인생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정중하면서도 섬뜩하게 경고했다. 리더는 태무가 내뱉는 전문 용어들과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말문이 막혔고 태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자 혼비백산하여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가게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진은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태무의 등짝을 시원하게 내리쳤고 이제는 말로도 사람을 패는 경지에 올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태무는 으쓱해하며 무력보다는 지력이 진정한 고수의 길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서진은 그래도 여차하면 프라이팬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며 황금 프라이팬을 들어 보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옥상에 올라가 캔맥주를 마시며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는데 태무는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서진에게 할 말이 있다고 오늘 뗐다. 그는 자신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중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서진이 자신의 곁에 있어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맥주 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태무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은 화려한 파티나 드레스보다는 기름 튀는 주방과 낡은 앞치마가 더 편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태무가 회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무게를 이해하지만 자신을 그 세계로 억지로 끌어들이려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쉴 곳이 되어주는 지금의 관계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태무는 서진의 거절을 예상이라도 한 듯 씁쓸하게 미소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자신이 평생 블루마트의 종신 알바생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서진은 시급은 동결이라며 짓궂게 응수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고 블루마트 앞의 가로수들은 붉게 물들어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다. 세온그룹은 태무의 혁신적인 경영 덕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블루마트 역시 친절한 사장님과 잘생긴 알바생 덕분에 동네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서진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고 가끔 밤에 악몽을 꿀 때면 태무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어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이상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찾아낸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다. 어느 한가한 오후 가게에 낯선 중년 신사가 들어왔는데 그는 태무를 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회장님 결제 서류를 가져왔다며 서류 가방을 내밀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알바생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낯선 남자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지만 태무는 자연스럽게 앞치마 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다. 서진은 익숙하다는 듯이 중년 신사에게 비타민 음료를 건네주며 최 실장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다며 인사를 건넸고 최 실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음료를 받아들었다. 이 기묘한 풍경은 블루마트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일상이 되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점차 태무의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해주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지자 태무는 계산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서진이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 먹으며 회사에서 있었던 골치 아픈 일들을 털어놓았다. 서진은 태무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때로는 따끔한 조언을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태무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문득 서진에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비 오는 날 밤을 기억하냐고 물었고 서진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날이라며 그때 당신 꼬리말이 아니었다고 웃으며 회상했다. 태무는 그때 당신이 휘두른 프라이팬이 내 인생을 구원했다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백했고 서진은 닭살 돋는 소리 하지 말라며 사과 한 조각을 그의 입에 밀어 넣었다. 가게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태무는 익숙한 솜씨로 셔터를 내리고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켰으며 서진은 매출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를 잠갔다. 두 사람은 가게 뒷정리를 마치고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공기는 상쾌했다. 태무는 서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내일은 주말이니 드라이브라도 가자고 제안했고 서진은 가게 문은 누가 여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싫지 않은 내색이었다. 그들은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골목길을 나란히 걸어가며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는데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는 품에서 흉기를 꺼내들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태무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이건 또 무슨 구시대적인 강도냐며 어이없어 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자 태무는 침착하게 넥타이를 풀며 손에 감았고 서진은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미니 프라이팬, 휴대용 호신용품으로 태무가 선물한 것들 꺼내 들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를 지으며 강도를 향해 걸어갔고 강도는 그들의 여유로운 태도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영업 끝났는데 손님이 오셨네. 태무가 부드럽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고 서진은 프라이팬을 가볍게 두드리며 청소 시간인데 쓰레기가 덜 치워졌나 봐 라고 거들었다. 강도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을 건드렸음을 직감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골목길에는 짧고 굵은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잠시 후 두 사람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다. 쓰러진 강도 곁에는 블루마트 영업시간 안내가 적힌 전단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세월이 흘러 블루마트는 전설적인 가게가 되었고 그곳에는 낮에는 재계의 황제, 밤에는 프라이팬의 여왕을 보필하는 알바생이 산다는 이야기가 도시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다. 한서진과 강태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블루마트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들만의 행복한 결말을 써 내려갔다. 보스가 숨어든 구멍가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여주인의 프라이팬은 여전히 주방벽에 걸려 번쩍이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평화를 지키는 영원한 수호신이자 승리의 상징이었다. 오늘 밤도 블루마트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네버 엔딩 스토리로 계속될 것이다.